토론회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현익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의 실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이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으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방안이 오늘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이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는 어떤 형식의 어떤 목적의 그 제재가 돼야 되느냐, 또 궁극적으로 이러한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북 관계를 볼 때 우리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흔한 얘기가 한나라당 측에서 얘기했던 대북 퍼주기를 했더니 핵을 개발하더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다, 이런 아주 단순 논리요. 그러나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냉철히 말씀드리면 이 북한의 특히 핵이라고 하는 아주 초고도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국제정치적인 논리가 북한의 핵 개발에 더 숨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야를 남북 관계로 볼 때 북핵 문제의 원인 진단론은 매우 왜곡된 진단에 그칠 것이다.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합리적인 정책만 하면 북한을 잘 관리해서 10년 내지 15년 내에 북한을 평화적으로 우리에게 안기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내용이 대체로 서론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은요, 지금 합참의장과 국방장관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군인 정신을 표명한 거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경고를 표명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상당히 좀 과장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이라고 하는 징후가 100% 확실하다는 보장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이동하는 건지 남한의 핵미사일을 쏘려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선제 공격으로 북한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핵미사일 이동하는데 우리가 갖다 선제 타격으로 공격하면 그 다음 북한은 우리에게 보복 공격으로 핵무기 쏠 겁니다. 그러면 핵전쟁이죠.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래서 100% 북한의 남한에 대한 그 핵공격 징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선제 공격해야죠. 합참의장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확실하다고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가 하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만 해도 한 5-6개 내지 7, 8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는 제압할 수 있지만 나머지 7개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핵무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수천 군데라고 해요. 지금 다 파악할 수가 없고, 그걸 동시에 다 경멸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지금 차량용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다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대책은 결국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약 남한에 핵 공격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북한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대량 파괴 능력을 갖는 것이죠.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1950년대에 했던 소련에 대한 대량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매드라 그러죠.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핵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북한의 지휘부를 포함한 북한을 절멸시킬 수 있는 재래식 무기지만 그걸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에게 제일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 지휘부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길이지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 재배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제재가 자칫하면 북한의 독재만 강화시켜주고 또 이번처럼 핵실험 빌미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는 그야말로 한목적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순응해 오면 제재를 좀 완화해주고 또다시 도발하면 더 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연계돼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제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 해결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육자회담은 이제 다시는 안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제 핵보유국이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빠져라.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사자가 회담하겠다 이제 이러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북한도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나올 수 있는 협상은 지금 사자회담이 있습니다. 사자회담이 뭐냐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북한도 지금 사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계속 북한이 나온다면 회담을 하면 되는 거고요. 북한이 안 나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북한이 나오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 때 얘기했던 한미중 삼각 전략 포럼이 이때 가능해집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북한을 제외하고 한미중 삼각 전략 포럼 한다 그러면 중국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3자 포럼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4자 회담을 제안해서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고 설득한 뒤에 그래도 안 나오면 야 북한을 저렇게 설득해도 안 나오니까 중국이 이제 좀 나와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 문제는 결국 2단계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 번에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해서 회담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2단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1단계는 일단 북한이 핵 활동을 정지하고 동결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1단계로 목표를 삼아서 일단 회담을 해서요. 진척을 시킨 다음에 2단계 회담에서 핵폐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핵폐기를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중국 3자가 대북 제안을 2개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북미 수교, 대북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한이 바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플랜 A. 또 하나의 플랜 B는 뭐냐면 이렇게 한국과 미국, 중국이 정말 선의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데도 또다시 거절한다면 중국도 가담하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 B. 요거 2개를 한국이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국, 미국, 중국이 3자 공동안을 2개를 마련해서 김정은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야 플랜 B 하면 체제가 붕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플랜 A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2단계에서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협력 유도 방안 이게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건데요.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대전략의 주축으로는 삼되 한미동맹이 반중동맹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미사일 방어에 전면 가담하는 건 자제해야 되고요.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런 데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만약 우리가 가담하면 갑자기 우리는 험악해진 중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도 한국과 어느 정도는 공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지금 일본과 지역 패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도 갈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일 경쟁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을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안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체결한다면 갑자기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2번째는 한국의 대북 정책 자체를 조금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 중국이 볼 때 턱도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은 왜 우리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합리성이 없죠. 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약한 나라라면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의 대북 정책 지지하는 척 하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나라인데 우리의 대북 정책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합리화해야 되는데요. 이건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놓고 대북 정책을 하면
중국은 우리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합리적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금 위태로워진 우리 민족을 그야말로 평화 안정으로 이끄는데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북한도 다룰 수 있고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정부가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은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추미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제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진보 대표 나오고 보수 대표 나와가지고 이제 각자 서로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양비론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정책 국책기관에 있었고 가능하면은 그 현 정부 그 시기에 현 정부하고 그렇게 큰 관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양비론으로 전개를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핵 보유를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 보유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고 핵 보유 고수를 북한이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핵 보유 고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 패러다임이 붕괴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나 우나 공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판단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 진행하기까지는 저는 뭐 보수 정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저는 진보 정부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이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실패의 요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네 가지를 제가 실패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전략적 판단의 실패고 두 번째로는 정보 판단과 정책 입안에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득실과 감정이 개입했다는 거 하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의도나 능력을 경시하는 풍조 또는 이 남북 관계나 북한의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낙관론,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다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으로는 그 한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부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그 전략적 실패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전략적 판단의 실패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대북 지원을 미끼로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면은 이런 변화가 적극적으로 추동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이 변한다고 하는 건데 북한이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 판단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북한 붕괴론입니다. 북한 정권은 매우 취약하며 조만간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 이를 가속화시키면서 붕괴 및 궁극적 통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보가 판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생산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이 두 판단에 치우치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동의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적 판단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면은 북한은 이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전략적 판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판단이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이 세 가지 판단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가의 절반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 정책은 엉터리니까 관심 쓰지 말라라는 또는 반대하라라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절반씩 국민들 대놓고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얘들 정책은 엉터리니까 협력하지 말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은 이 신뢰 구축이라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독재 정권이 신뢰 구축을 가장 잘합니다. 그쪽은 1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민주정부에서는 항상 5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5년 단위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북한에게 나쁜 버릇을 길들여 주는 건데 그거는 뭐 북한에도 나쁜 거고 우리한테도 나쁜 거고 항상 단기적 이익 극대화의 차원에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타협해 가지고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익 극대화하고 그러니까 먹고 튀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34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핵실험 후에 차기 대북 정책을 보면은 방금 이야기들이 네 가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통으로 정책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거는 자꾸 얘들 뭐 무너진다 어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들은 그 앞으로 상당 기간 지금 있는 그대로 존속할 거고, 그다음에 얘들은 상당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현실적으로 그 상당히 위협스럽게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정책을 해야지 우리도 정신을 바짝 들어가지고 정책을 제대로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대북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뭐 비핵화가 뭐 쟤들이 핵을 보유 고수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비핵화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이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해 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현익 박사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핵 문제는 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 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그 예민한 관찰 주시가 필요한 거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구와 도상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너무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심히 우리가 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기적인 대북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입장을 채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있는 정부가 무지 바보 같은 정책을 취했다고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 당신은 뭐 할래? 당신들이 집권에 있을 때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비판보다는 먼저 그 우리가 왜 정책이 실패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담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그 당분간 평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 안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핵실험한 북한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징벌이 필요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만은 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더라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익 보고 당신들도 이익, 그러니까 당신이 이익 보려면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된다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해 가지고 북한 정권이 직면하는 그 내부 정치적인 곤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고, 상대방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그 제재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것인가 또 두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그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은 남북 관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리 체계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전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2차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돼야지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 북한이 당장에 핵 폐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그게 핵을 인정하는 것이 되든 건지 아니면은 뭐 당장에 폐기하는 것이 되든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체계가 먼저 성립을 해야지 그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과도하게 진행시키면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토론을 여기 적힌 대로 김근식 교수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범위 안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핵실험 전에 긴급 토론회 때는 이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핵실험 이후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토론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제했던 내용은 보니까 오늘 이 자료를 같이 좀 비치를 해놨는데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토론자 입장에서 그 몇 가지 그 보완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핵실험을 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정부의 또 우리 언론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참 그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핵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었고 북한은 이런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수수방관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핵실험이라는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와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대처해서는 사실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먼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핵 전략은 조금씩 변해왔고 특히 2009년 이후에 북한의 대미 핵 전략이라는 건 상당히 공세적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 우리가 북한을 내부를 잘 들여다보고 그들의 언명, 그들의 선언 같은 걸 잘 들여다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1874 결의가 나오고 그 다음 북한의 외무성 성명이 나오는데 그 외무성 성명에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데 미국이 약속했던 경수로 발전소를 안 지어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경수로 발전소를 짓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농축우라늄 활동을 개시한다. 선언합니다. 2009년 5월에 이미. 그리고 2010년 10월 11월 달에 해커를 불러서 농축우라늄을 실물로 보여주죠. 그 사태는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걔들은 전략적 수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넌 뭔데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법을 안 내놓느냐? 해법은 아까 우리 홍현희 박사님하고 우리 박형리 박사님이 반성과 해법들 제시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해법은 저는 결국 그겁니다. 사실 누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통제 불가능한 불량한 사람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핵무기를 해결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죠. 거칠게 분류하면. 하나는 그걸 강제로 뺏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강제로 때리지는 않지만 주위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제재해죠. 세 번째는 핵무기를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야, 돈 줄 테니까 핵무기 팔아라. 그게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군사적 옵션이죠. 강제로 탈취하는 방식. 이라크 후세인을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강제로 탈취하는 방식은 못 쓰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제재를 통해서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 이거 핵무기 갖고 있다가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제재로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 결국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 협상이죠. 그래 흥정을 해보자. 얼만데? 그것이 뭐 명백히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려울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냐? 그럼 탈취할래? 내려놓게 할래? 돈 주고 살 거냐? 돈 주고 사는 길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그래서 협상의 방식이 결국은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도 오바마 행정부도 아마 일정 기간 제재 국면을 지나고 북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 몇 개월 지나면 제가 볼 때 북한하고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우리 한국 정부는 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또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제재 이후에 협상 국면을 대비해야 되는 이 현실적 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협상은 갈수록 협상이 늦춰질수록 김정은을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협상을 통해서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진작 사실 했어야 됩니다. 1차 핵위기 때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고 2차 핵위기 때 했으면 훨씬 남는 장사였고 지금 더욱더 몸값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결국
그 세 가지 방식 중에서는 협상의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의 방식은 그동안 또 불신 구조가 너무 커져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협상을 시작해서 상황을 관리해내고 악화를 방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들을 찾아내는 것 외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이 실제로 핵을 쓸 수 있으니까 억제력을 강화해야 된다.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억제력을 강화해야죠. 억제력 강화도 협상을 위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제재해야죠.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제재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의 기본 목표도 협상이고 제재의 기본 목표도 협상이다. 지금 협상장을 뛰쳐나간 저 김정은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와서 흥정에 붙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제재이고 억제인 것이요. 그래서 기본 목표는 협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용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용현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발표를 하셨고 한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대체로 김근식 교수님 발표 토론에 그 상당 부분 그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하게 된 배경을 짧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쟁점 또는 그 보수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간단하게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김근식 교수님께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강론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차 핵실험 배경과 관련된 부분은 뭐 역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북아 질서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체적으로 판을 키워서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이제까지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북한이 좀 주도하는 큰 틀에서의 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을 했고 시진핑 5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아베 정부 뭐 다 그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까지의 육자회담 틀이랄지 또는 이제까지 어떤 그 북핵의 진정 과정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서 크게 그 판을 키워서 자기가 판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12일 날 오바마 정부의 연두교서 발표 하루 전날 그 실험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역시 김정은 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 충성을 끌어내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로 핵실험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실험의 중요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북한이 핵실험의 성공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직접 보유 못하니까 미국의 핵 우산을 직접 쓰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주 과거 획기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그야말로 기정사실화하는 논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우산 아래 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한중 관계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이 한중 협력 구도입니다. 한미중 협력 구도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깨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의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하나 교훈을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남북관계는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남북 사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비핵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서 남관계 스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도 이 부분은 반면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핵 문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그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관계 동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한에 대한 영유아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진화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그 남관계 차원에서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부분, 남관계 차원에서의 대화 채널의 확보입니다. 그것이 공식 비공식적인 정부 간 또는 적십자 차원 간 또는 뭐 조금 아직은 미약하지만 민간 차원 간의 이런 채널들이 다각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유연성들이 충분히 좀 만들어지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북핵 문제를 남한이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윤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그 남관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유연성들이 발휘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인휘 교수님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추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박형중 박사님과 홍현희 박사님 발표와 관련된 것들을 읽고서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 생각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정책 영역들이 있겠죠. 무슨 뭐 거시경제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과학기술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문화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아마도 한국의 대통령 개인의 철학, 비전, 리더십, 이런 것이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투영되는 분야는 대북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여타 분야의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는 일정한 동력으로 굴러가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많은 관료 집단들의 어떤 콜렉티브한 그런 액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늘 새로운 집권 세력이 집권을 하고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철학과 비전이 가장 구체적으로 투영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통령은 5년이라는 단임 아래에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이런저런 욕심도 내고 정책도 제시하고 그럽니다. 한반도판 데탕트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요약하고 싶은데요. 과거 미중 관계 데탕트가 형성되었던 그 혁명적으로 이루어졌던 40년 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이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기 구조가 극에 달했을 때 데탕트라는 그런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남북 관계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시점이 한반도판 데탕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의 2기 4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북미 관계의 적극적인 유화 국면의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가 북한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교 정책에 있어의 자율성,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의 특성, 캐리 국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접근 중심적인 외교 전략의 선호,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또 핵에 대한 굉장히 또 민감한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의지,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에 어떤 그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을 활용해서 한반도판 데탕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대북 정책 뭐 추미애 의원님도 늘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만 대북 정책의 가장 어려운 특징은 다른 정책과 달리 오디언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국민들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북한 집권 세력에게 거부감을 줘서도 안 되고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도 안 되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북한이라는 오디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전제해야 되는 국제사회라는 또 거대한 오디언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우 까다로운 오디언스를 다 뭐 충족 내지는 동의를 전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대북 정책이기 때문에 이 핵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북한이 전개하는 대외 전략에 말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과 정확한 인식을 전제해서 한반도판 대탕트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비핵화 전략은 저는 굉장히 평면적인 비핵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비핵화 전략이 전개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발표하신 두 분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위기가 왔을 때는 늘 위화 국면이 오죠. 뭐 1차 북핵 위기 때도 그랬고 2차 북핵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 국면을 그 위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그 어떤 위화 국면의 모멘텀 주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북핵 위기 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상대적으로 위화 국면을 어쨌든 주도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왔는데 지난 이명박 5년 정부 동안의 남북 관계 타겟점을 찾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부, 북한, 뭐 미국 모두 다 그 위화 국면을 주도할 어떤 그 주도자로서 등극하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2009년의 여름이라든지 작년 상반기 등 마치 잠깐 비춰졌던 지난 5년 사이의 위화 국면을 북한이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 주도의 위화 국면은 굉장히 시기도 짧고 실효성이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위화 국면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부재한 상황인데 박형준 선배님과 현익 선배께 대화의 모멘텀을 어떤 형태로 포착해야 된다라면은 어떤 그 시작이 도입이 가능할지라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가 북한 핵을 얘기할 때 늘 쓰는 표현은 가공할 만한 우리 사회를 큰 위기에 빠뜨릴 비대칭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많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도 비대칭 무기가 있죠. 우리의 비대칭 무기는 민주주의, 창의적인 사고, 자율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일한 가장 큰 우리의 비대칭 무기인 어떤 뭐 NGO 시민사회의 어떤 자발적인 대북 교류 이런 걸 저는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인희 교수님께서는 직접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 토론자 박 교수님께서는 우리 홍현희 박사님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넉 달 뒤에 이제 핵 회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의 그 재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사실상 북한 핵 실험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폐기 선언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발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비핵화 목표는 가져가야 된다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반론을 제기하신 셈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그 두 분의 그 발제와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런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어떤 논리상 가능한 것인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인희 교수님께서는 그 미중의 지정학적 문제로 북한 핵이 등장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 핵의 등장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미중의 지정학적 문제에 치중을 하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더 방점이 찍힐 것 같고요. 또 그것은 북한이 늘 말하듯이 우리는 미국을 겨냥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뭐 중국을 겨냥한다 소리는 하진 않죠. 동맹, 자기들끼리 동맹이니까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중의 지정학적 문제로 본다면 비핵화가 우리가 또 강조돼야 되면서 또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외교적으로. 그런데 세계 안보에 위협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지만 어떤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더불어서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육자회담이나 이런 다자 틀 내에서 풀 문제이지 어떤 북미 간의 풀 문제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회피를 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의 지정학적 문제로 보면 비핵화가 방점이고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 북한 핵이, 이렇게 보면 비하 확산이라고 하는 오바마식의 강조가 돼서 미국이 좀 여기서 빠지는,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걸 발제하신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비핵화를 꾸준히 목표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핵이 있는 북한과 통일을 상상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대칭 전략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 우월적 입장에 있는 그런 북한이 우리가 어떻게 통일로 갈 수가 있는지 하는, 그래서 평화 통일 정책과 연계해서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그 목표가 돼야 되겠죠. 끝으로 우리 서보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보여준 현상을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늦게 온 게 죄송한데요, 딴 데 토론에 좀 겹쳐서 그랬는데, 북한의 권력 욕과 그리고 북한을 악마로 계속 재생산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서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 안보족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핵은 괴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80% 이상 책임 있고 미국, 한국, 중국 주변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로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이것이 현상적으로나마 진행되었을 때는 제 관찰상으로는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대화 국면에 들어서고 서로 그나마 대화를 통해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그런 시기일 때 한반도 평화와 서로 신뢰가 구축되어 왔더라. 제네바 합의를 맺고 90년대 말 2000년대까지가 그렇고, 그다음에 어려웠지만은 부시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내서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이행해 왔던 시기가 그렇습니다. 북핵 20년에서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어떻게 해서 거기 가능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게 중단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지역 차원에 있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냉전시대 유럽에서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산권하고 자유진영이 35개 나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 공산권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은 미소 간의 세력 균형, 그리고 핵무기는 미소 간에 논의를 하고, 유럽의 지역 평화는 관련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강대국 약소 관계 없이 한 나라 한 표씩, 그리고 그 사이에 전문가들하고 관련 민간들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대화하면서도 엄청 싸우고, 그러면서 대화는 끊기지 않고, 그것이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이 공산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프레임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핵 발전 그리고 핵무기 개발, 이것을 왜 구분해서 봅니까? 위선 아닙니까?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관련 기술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한테는 핵무기 개발 문제만 한정해서 미국하고 접근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저도 동의하고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게 북한하고 핵을 갖고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같이 통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면 평화공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미래에 준비는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해 나갈 때에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책 접근해 나가는 어떤 원칙이 있어서 국제 공조와 남북 협력,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그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균형이라든지 뭐 조화라든지 이딴 얘기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대북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떠한 추상적인 일반적인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어떤 것을 부차적으로 놓느냐,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현실성과 객관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정직성을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솔직하자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 실현은 항상 정권마다 이제 그 파동이 있었지만은 국민들한테 많은 콘센서스가 있습니다. 남남 갈등은 많은 부분 이 정치권과 정치권에 가까운 일부 정치화된 시민단체 일부가 거기서 그걸 조장해 왔는데, 대북성에 콘센서스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다음 인도주의의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하자, 그리고 정경분리하자, 이거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안 지킵니까, 정권이?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당선자가 신뢰 프로세스를 내놓았는데 이미 북핵 문제는 상존해 왔고 2차 핵실험 다음에 3차 핵실험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신뢰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신뢰 회복을 위한 신뢰 구축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제 협력과 그거에 상응하는 접근을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남북 관계의 다른 축, 비핵 개방 3천이 그 애초부터 잘못된 실패를 예고한 게 뭡니까? 대북 정책 전부를 북핵 문제에 올인함으로써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저는 지원과 대화를 한편으로 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대북 문제 전체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남북 간의 이후에 남북 간만의 고유한 어떤 공동의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경제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주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민족 공동체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나가기 위한 별도의 채널은 우리가 가동해 나가야겠다. 그것이 이 새 정부가 어렵지만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도전이자 과제이고, 그 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당국 간 대화가 당장 어렵다면은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회와 시민사회를 와야 역할 분담과 협력 채널,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동북아나 세계에서 우리가 평화국가로 존경받고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그런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